전에 듣기로는 그 5번째 강이고 다음 강좌에서 이제 여러분들 종강하시고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하는 주제는 언론과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 이 자치와 언론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언론이라는 것 없이 또는 언론과는 무관하게 사실상 우리가 자치 분권해 왔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언론이 이 지역 언론이 아니라 대부분 중앙 또는 서울 또는 지역을 다루지 않고 전국을 다루는 언론에만 여러분들이 익숙하시기 때문에 이 주제가 좀 생소하신 주제라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좀 생각 못했던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그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치와 분권, 언론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드릴 거고요. 자, 지금 요거는 지방은 식민지다라고 해서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강준만 교수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지방은 식민지다. 지방이 어떻다라는 건가요? 좋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방에 사시는 겁니까? 아니면 수도권에 사시는 겁니까? 지방에 살고 계시죠. 그래서 이분은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분인데 지방은 식민지다라고 주장하시면서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이건 책은 아니고 보고서인데요. 대한민국의 희망은 지방에 있다. 이것은 지방분권위원회라고 대통령 직속 산하에 있는 국가위원회의 보고서에 나오는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지방이 긍정적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은 뭡니까? 식민지라고 생각하십니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행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런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바쁜 우리 일상생활 중에도 아마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내가 우리 지방 분권에 대한 좀 지식과 안목을 넓히겠다고 아마 오신 것 같아요.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지만 실제로 이 지방은 식민지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분은 나쁘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일어나는 많은 중요한 결정사항들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제 바꾸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지방 분권이라는 그 과제를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정치인들이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지금 뭐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 이렇게 나뉘어서 정치권에서 심각하게 대립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대립된 정치권에서 그나마 합의한 것들, 큰 이견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 분권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유한국당도 민주당도 무슨 바른미래당도 민주정의당도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근데 안 합니다. 지방분권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드러내놓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서 지방분권 하자면 맞아 우리나라는 너무 중앙 집권된 국가야 그래서 부작용이 많으니까 지방분권 해야 돼 라는 데 대해서는 이의 제기하지 않고 토를 달지 않지만 실제로 그럼 지방분권을 하자 하고 나서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 나서는 사람들을 적극 밀어주는 사람도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분권 얘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방분권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온 게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그래서 근 20년 가까이 되지만 그 사이에 뭐 조금 차이는 변화는 있었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합의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런 나라로 지방분권 국가로 만든다라는 데 대해서 보수나 진보, 여야도 커다란 이견이 없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도 이견이 없는데 왜 추진을 안 하느냐.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별로 실제로
괄목할 만한 성과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라는 걸 저는 언론에서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강의 내용을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보면, 자치와 분권, 여러분들 자치와 분권 지금까지 공부를 하셨는데, 저도 제 나름대로 좀 이것을 우리가 자치와 분권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잘못되어 있는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서는 우리가 이주시대와 정착시대라고 제가 구분을 했는데, 자치를 안 할 수 없는 이유, 자치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려고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뀐 줄 알지만 사고방식은 안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은 대한민국은 이제 이주의 시대가 아니라 정착의 시대입니다. 무슨 얘기냐? 태어난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나 세계 전체적으로 보나 대부분 인간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멀리 가지 않고 태어난 곳에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100년 동안 대한민국은 그 역사에 있어서 그런 정상적인 과정이 아닌 비정상 국가였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자기 고향을 떠나서,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계속 살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자치와 분권을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요인인데, 그 부분 제가 설명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제가 접근하는 주민자치는 이겁니다. 아까 과장님은 큰 해관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논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하지만 미안하지만 다 잘 안 됩니다. 잘 된다는 지역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나마 좀 잘 되는 것은 시나 군, 정부에서 좀 지원도 하고 뭐 프로그램도 만들고 해가지고 좀 그런 거 하는 동안 좀 되다가 그게 없어지면 다 없어집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주민자치가 아니라 관자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상과 현실 봤을 때 이상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자기 지역을 스스로 통치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잘 안 되는 이유를 저는 이제 여기 있는 언론의 문제라고 접근을 하고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작년 한 1년 전에 나온 개헌안입니다. 헌법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헌법을 바꾸자고 청와대에서 개헌안을, 헌법을 새로 만든 개헌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헌법을 바꾸는 건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한 일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이 청와대에서 이 지방분권 개헌안을 만든 이유는 지금 대통령이 당선되시기 전에 공약으로 지방분권 국가를 만들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까지 바꾸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방분권 개헌안을 만들었고, 그 개헌안에 보면 지금 헌법 제1조에 추가 조항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 라고 아예 선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법안이 나왔을 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70%의 국민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이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해서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지만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방에 살든 수도권에 살든 관계없이 그런 게 있었나? 다 잊어버렸습니다. 개헌? 그걸 왜 해? 그런 거 하자고 했어? 해야 돼?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거. 국민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정치인들도 당연히 관심이 없어. 물 건너갔습니다. 왜 국민들이 70%까지 지지하는 것들을 정치인들이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왜 국민들은 관심이 없냐라는 겁니다. 왜 분권과 자치에 관심이 없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미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지방자치 역사는 제가 굳이 설명드릴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조선왕조 500년을 봉건국가체제로 유지하면서도 그 봉건체제의 유지, 한 왕조가 500년 동안 한 국가를 통치한 것은 전 세계 역사에 거의 없습니다. 한 200년만 지나면 내분이 일어나든지 외적이 침입하든지 해서 권력이 바뀝니다. 한 집안에서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었어요. 조선 전주희 씨가 통치한 조선 왕조는 500년을 유지했는데 그 비결을 여러 가지 역사학자들이 그 비결을 찾아내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선 왕조는 왕이 전권을 가진 국가였지만 그 왕이 전권을 다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권력을 분산시켰다라는 거예요. 분산은 두 가지 차원에서 분산을 시켰습니다. 무슨 얘기냐? 왕과 신하들 간에 권력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신하들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하지 말라는데 굳이 하게 되면 폐위가 되고 쫓겨나고, 자, 그래서 왕이지만 신하들의 여론을 존중해서 왕과 신하들이 나름대로 권력을 분점하는 국가였고요. 또 하나 우리 그 강의에 맞는 것은 지역 간의 분권 국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간의 분권 국가라는 것은 무엇이냐? 각 지역마다 그 고을에는, 여기가 논산이라면 논산 고을에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 사또, 현감 이 내려오긴 하지만 그 사람이 혼자 전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토착 세력인 향리나 사림, 그 지역의 지금으로 말하면 전문 공무원,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지식인, 여론층, 이런 사람들과 협조해서 통치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 이런 분권체제가 붕괴돼서 결국은 국가가 허약해지고, 일본이라는 그 외놈이라고 얕보던 그런 이웃 국가의 식민지가 됩니다. 또 그 부분은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바는 작은 나라지만 이미 조선 왕조 500년 체제를 거치면서 지방자치라는 것을 해왔고, 근데 이게 이제 중단이 됩니다. 언제 중단이 되느냐? 일제 식민지 시대가 되면서 중단이 되고 군사 독재를 하면서 중단이 됩니다. 식민지 체제가 되면서 이제 일본 본토에서 건너온 조선 총독이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해방 후 이제 독립이 됐지만 독재 정권 치하가 되면서 그 조선 시대에 있었던 그런 분권 체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최고 권력자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전국이 움직이는 그런 국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은 분권 자치를 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특히 이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질 않아서 결국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1980년, 86년, 87년 소위 말하는 민주항쟁,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땅에서도 독재 정권이 물러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6.29 선언이라고 들어보셨죠?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신 분 많을 겁니다. 드디어 이제 내가 사는 나라도 민주국가가 되는구나. 자유로운 국가가 되는구나. 사람들이 사람 대접받는 국가가 되는구나 했는데, 그때 6.29 선언은 그 당시에 정권이, 내무부 장관이었던 노태우 장관이 전두환 대통령을 대신해서 6.29 선언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게 크게 보면 6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겠다. 그전에는 대통령을 누가 뽑았습니까? 그전에는 누가 뽑았어요? 전두환 대통령은 어디서 뽑았어요? 소위 말하는 체육관, 통일주체 국민회의 이런 데서 체육관 같은 데서 거의 90몇 %의 당선으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간선제라고 했죠.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그래서 그거 하지 않고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직선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치범으로 몰렸던 야당 인사들을 석방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정당 활동을 보장해주고. 그래서 지금 이 6가지는 거의 다 실현이 됐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뭐 그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은 누구나 자유로이 정당 활동할 수 있고, 언론 자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대통령 욕을 해도 되고 뭐 다 해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계속 정권 이양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공정하게 대통령을 뽑아서 정권을 바꾸고 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실현되지 않은 게 무엇이냐?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사실상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저게 6.29 선언에 왜 들어가 있어? 왜 들어가 있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지방자치를 하지 않고는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들을 독재 정권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양보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안 돼요. 다른 건 다 잘 되고 국민들이 요구를 해서 실현이 됐는데 지방자치만은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지금 최근 정부나 역대 정부의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을 보면 아까도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방분권, 지역 균형 발전 약속 안 한 정부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인식도 거의 동일합니다. 수도권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중앙과 지방 간의 격차가 심하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격차가 심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균형을 이뤄야 된다. 균등해져야 된다. 골고루 국민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분권과 자치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지난 선거 때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들도 보면 지방분권 관련 주요 공약들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방분권 이제는 가능할까? 제가 질문 형식으로 됐는데, 선거 전만 되면, 특히 대통령 선거 전만 되면 분권 얘기들이 항상 나옵니다. 지방분권 해야 된다. 그리고 각 정당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파란색이 됐든 빨간색이 됐든 상관없이 지방분권 개헌도 해야 되고 지방분권 정책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결같이 서로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런 게 있었나 하고 넘어간다. 문제는 정치인들이 공약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전체 공약을 안 지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국민들이 불신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가장 못 믿는 직업, 신뢰하지 않는 직업 1순위가 정치인들입니다.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선거 때 내놓은 공약하고 실제 당선되고 나서 그 공약을 실천하는 것 사이에 간격이 너무 넓다라는 겁니다. 자, 지방분권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 국민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느냐? 지방분권 안 해도 되느냐? 미안하지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거면 다른 나라들 다 안 할 겁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치고 지방분권 안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단호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자치 없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공산주의 국가들도 자치와 분권을 합니다. 중국 같은 나라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고 시진핑 당 주석이 막강한 권한을 가졌지만 각 지역 54개에 있는 그런 소수민족과 지역들은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자치권을 주고 그 지역에 맞는 정책들을 펼쳐나갑니다. 왜냐하면 자치와 분권 없이 국가 구조를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특히 이걸 왜 자치와 분권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없어도 되고 하면 좋은데 안 해도 뭐 큰 상관없을 것 같은 왜 그런 사고들을 국민들이 하냐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살아온 시대의 탓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그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고착된 고정관념이 자치와 분권이 불필요하다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착각을 계속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후반부에 얘기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시대적인 착각을 이주의 시대와 정착의 시대로 나뉘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명의 공통점, 너무 쉬운 질문이죠. 그렇죠? 자, 이 6명이거든요. 6명의 공통점 뭔가요? 뭐가 공통점입니까? 네, 물 좀 주세요. 일단 제일 쉬운 것부터. 6명 공통점 쉽게 찾을 수 있죠. 뭡니까? 이 6사람의 공통점은 제가 오늘 하는 강의의 주제와 관련돼서 서울 사람인가요? 지방 사람인가요? 자, 이분은 경남 거제, 이분은 전남 목포, 이분은 경남 김해, 이분은 경북 포항, 이분은 경북 대구, 이분은 경남 거제도 지방 사람. 그래서 6사람들이 뭐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결같이 사투리를 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텔레비 치료 못해요. 사투리 많이 하면 아나운서도 되지 못하고 사회자도 되지 못하고 리포터도 되지 못하고 탤런트도 되기 힘들어요. 근데 정치인으로 출세를 해서 대통령이 되신 분들입니다. 지방에서 태어나서. 지난 선거의 대선 후보 5명들도 모두 지방 출신 사람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이분도 경남 밀양 2분 계시고 이분도 대구 분이고 이분은 경기도 파주 분이에요. 다 지방 촌 사람들, 촌에서 태어난 사람들. 자, 그래서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 장차관을 임명하고 나서 이건 언론의 보도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뽑히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그 일을 잘할 장관이 되느냐. 이게 국민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청문회도 하고 뭐 하면서 그래서 그게 끝났을 때 이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에 있는 여기서 이제 장차관들 이렇게 쭉 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뭐 수도권, 충청권, 전북권, 영호남권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지역적으로 골고루 장차관을 임명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 사는 사람들로만 임명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골고루? 어떻게 골고루요? 지역적으로 골고루 임명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 보도를 한 이유는 장차관을 지역적으로 골고루 임명했는지를 보기 위한 거였어요. 국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이 장차관을 임명할 때 청와대가 예민해집니다. 영남 출신도 있어야 되고 호남 출신도 있어야 되고 충청 출신도 있어야 되고 골고루 임명하려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임명된 장차관들이 출신지에 사는 사람들일까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일까요? 어디 사는 사람 같아요? 한결같이. 뭐 아주 예외적으로 한두 사람 있지만 다 서울 사람들. 고향은 태어난 곳은 거제도고 밀양이고일지 몰라도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대부분 서울이고 서울도 어디가 제일 많아요? 그 아파트가 비싼 강남구에 제일 많이 살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어느 언론도 장차관을 지역적으로 골고루 임명하려면 그 사람들의 출신지를 골고루 임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봐서 골고루 임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논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장관하면 안 되나요?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장관하면 안 되나요? 자, 그러면
정치인이든 관료든 여러분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일을 할 때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까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까요? 살고 있는 곳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고향을 위해서도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고향 일보다는 만약에 고향 일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과 이해 충돌이 생긴다면 내가 살고 있는 곳 먼저 일단 일을 한 다음에 고향 일을 할 거라는 거.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출신지와 거주지에서 거주지를 따지지 않고 지금도 출신지를 따져요. 제가 고향은 서울이고, 지금 충남 아산에서 20년째, 한 22년째 살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순천향대학교의 신문방송학과의 교수로 와서 22년째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제자들이 이제 근처에서 뭐 국회의원 보좌관도 하고 하는 정치도 하는 친구들도 제자들도 있어서 가끔 와서 하는 얘기가 교수님 한번 출마하시죠. 그래서 제가 미안하지만 나는 뭐 정치인으로서의 자질도 없지만 나는 아산 사람이 아니다. 아산 시민이긴 하지만 그건 무슨 얘기냐? 제가 22년 동안 살았지만 저의 출신지는 서울이고 거주지는 아산이기 때문에 아산의 유권자들은 저를 아산 사람으로 보지 않고 서울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대신 누가 아산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만 다니고 서울에 가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오고 그래서 이제 성장해가지고 다시 고향에 와서 출마를 하면 그 사람은 아산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때 고향을 떠나서 외지에 가서 살다가 이제 은퇴할 때쯤 돼서 할 일 없으니까 이제 나도 한번 뭐 좀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왔을 때 그때 아산 사람. 무슨 얘기냐? 많은 사람들이 논산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출신지보다는 거주지보다는 출신지를 더 따진다는 거예요. 출신지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거 없는 생각.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거의 모든 지방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뭐 다음 총선에서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도 여기가 고향이 아닌 사람은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누가 나오든지 아무리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 나와도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나와도 왜?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여기서 태어나질 않았으니까. 출신지가 아니에요. 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 이런 고정관념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게 된 이유가 있고, 또 그것을 계속 깨지 않고 사람들이 계속 갖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드리겠는데요. 20세기 대한민국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지난 100년은 아주 역사적으로 예외적인,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예외적인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지극히 예외적인 순간에 태어나서 일생을 보내신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대표적인 게 바로 이주의 시대에 여러분들은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지금 연령대들이 아마 60대, 70대 이렇게 되셨을 때 보시면 여러분들 주변에 어린 시절 성장할 때 주변에 같이 있던 친구들, 아직도 주변에서 같이 사는 친구들보다는 대부분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대전에 가서 살든지 수도권에 가서 살든지 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명절 때나 좀 가끔 내려오고. 근데 요즘은 이제 명절 때도 안 내려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제가 1958년 개띠인데 제 친구들이, 특히 공무원 하는 친구들이 작년에 다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명절 때쯤 지나고 나서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이제 명절인데도 고향에 안 간다는 거예요. 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먼 친척들만 좀 있긴 있는데, 별로 친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갈 고향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일단 우리는 이런 이주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 식민지, 1960년대 산업화를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버리고 다른 지역,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갔죠. 논산도 인구가 지금 13만인데 아마 한때는 잘 나갈 때는 3-만이 될 때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계속 줄었죠.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세대가 이동한 것은 6.25 전쟁이나 또는 식민지보다는 산업화 시대, 1960년대부터 시작한 경제개발, 산업화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 수도권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무작정 상경이라는 말. 여러분들은 무작정 상경 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무작정 상경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들어보셨죠?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무조건 짐 싸들고 고향 버리고 일자리 찾아서 기차 타고 서울 가는 거죠. 지금 제가 제 수업을 듣는 대학생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단어의 뜻도 모르고. 그래서 그 상황을 설명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갔느냐? 그래서 살 데가 없으니까 이런 그 서울 사람들이 버려둔, 사용하지 않던 산동네에 올라가서 한잣집을 짓고 살았고, 그리고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일하던 공장에서 줄줄이 이런 버스가 오면 그 버스를 타고 이제 고향에 내려가는 이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정서가 부르는 노래에도 나타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동요일 거예요. 학교에서 배웠든지 즐겨 부르든 친구들이랑 같이 부르는 또 대표 나의 살던 고향, 뭐 고향 땅이 여기서 지금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그 고향에 관한 노래들을 많이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들이 다 이제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서 사라졌습니다. 안 가르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럴 수가. 특히 나의 살던 고향은 이거는 뭐 아리랑이나 애국가 버금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부르는 노래였는데 학교에서 안 가르치다니. 그래서 뭐 이상한 외국 노래들 가르치고. 그래서 저도 교육학과 교수님한테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고향의 봄이 교육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설명을 들어봤더니 맞아요. 왜? 나의 살던 고향은 어디예요? 지금 아이들은 꽃피는 산골이 고향인 애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살던 고향은 고층 아파트, 주공 아파트. 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어른들이 부르던 노래도 그 당시에 잘 나가던 가수들이 부르던 노래들 대부분 보면 특정 자기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들이에요. 목포의 눈물이 됐든 눈물 젖은 뭐 두만강이 됐든 타양사이가 됐든 즉 고향을 떠나서 두고 온 고향에 대한 향수와 아쉬움을 부르는 노래가 가장 인기 있는 노래였고 명곡이었어요. 요즘에 아이돌 그룹이 그런 노래를 부를까요? 요즘에 방탄소년단이 그런 노래를 부르나요? 왜? 얘네들은 고향이 없어요. 지금 살고 있는 데가 고향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데에서 멀리 떨어져 무작정 상경할 이유가 전혀 없는 아이.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70년대까지 그나마 이 고향에 관한 노래들이 나오다가, 그래서 나훈아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고향 노래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고향에 대한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만큼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이제 무작정 상경했던 처녀 총각들이 아이들을 낳아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정착해서 이제는 거기서 대대손손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한국은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는 무작정 상경 이주의 시대가 아니라 정착의 시대라는 겁니다. 즉 내가 태어난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지 않고 내가 태어난 곳에서 행복하게 살다 죽어야 돼.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정서적인 이유도 있지만 고향을 떠나면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고향을 떠나면 무척 불리해요. 아는 사람도 없고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자,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태어난 곳, 자, 여기서 정착을 해야 되는
시대고요. 자, 그래서 그걸 입증하는 게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 풍경입니다. 고향에 가는 젊은 청년들이 많을까요? 해외여행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을까요? 해외여행하는 젊은 청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럼 왜 너희들은 왜 고향을 안 가냐? 고향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그게 아니라 부모랑 같이 살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고향인데 굳이 어디를 멀리 옛날처럼 기차 타고 어디 고향 찾아가거나, 물론 텔레비전에서는 아직도 가끔 추석이나 명절만 되면 서울에서 젊은 그 자식들이 차를 타고 와가지고 시골집에 가가지고 뭐 시골 엄마 아빠가 챙겨준 반찬이니 채소니 싫고 뭐 아쉬운 이별을 하고 하는 것들을 텔레비전 뉴스에서 그림으로 만들지만 그건 억지로 몇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예외적인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부모들과 가까이 살거나 거기서 살기 때문에 긴 연휴, 추석 연휴 때는 고향을 가는 게 아니라 휴식을 취하고 해외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선진 국가이고 민주 국가의 정상적인 나라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정상이라는 걸 입증하는 게 뭐냐면 이게 그 미국에서 조사한 건데요. 미국인들이 부모와 자식, 부모가 출가한 성인이 돼서 이제 집을 나간 독립가구를 구성한 자식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조사했어요. 즉 성인들이 자기 부모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흔히 그냥 미국이라는 나라 또는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고 보면 미국 사람들은 땅덩어리도 굉장히 넓고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해서 성인만 되면 바로 부모 밑에서 나가가지고 멀리 떨어져서 대도시에 나가가지고 직장을 구하고 일을 하다가 이제 명절,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나 되면 이제 뭐 그냥 비행기를 타고 막 힘들게 고향에 돌아가서 뭐 이제 부모를 만나는, 자, 그런 식으로 할리우드 영화나 우리의 고정관념에 박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떨어진 거리를 조사했더니 평균 30km였어요. 미국 사람들이 자기 부모가 평균 30km 거리에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를 키워준 부모와 멀리 가서 사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예외적인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 부모가 있는 곳, 거기에 정착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초중고등학교까지는 그렇게 다는, 예외적으로 대학교는 좀 각 지역마다 있지 않으니까 대학교는 좀 멀리 갔다 하더라도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구할 때는 가급적이면 자기 부모가 있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직장을 구해가지고 다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제 늙은 부모를 보양하고 하는 그 패턴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 가장 현명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항상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떠나던 시대는 끝이 났다. 그리고 아까 출신지 장관 얘기한 것처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고, 또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더 살기 좋은 지역을 찾아서 이주해서 행복하게 살 가능성보다는 지금 있는 지역을 살기 좋고 삶의 질 좋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지역으로 만드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근데 아직도 대한민국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은 태어나면,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가야 되고,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자, 이런 그릇된 고정관념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지역은, 즉, 이 이주의 시대 때 성장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으로는 계속 사람들이 몰리고,
그렇지 않은 우리 논산이나 아산이나 등등 이런 지방 지역은 계속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더욱더 열악해져서 지역 간의 편차가 훨씬 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인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미 이 사태에 대해서 예견을 하고, 자, 분권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관심들이 없어요. 누가? 주민들이. 무슨 지방 분권이 뭐가 필요해? 내가 논산에 살다가 대전으로 이사가고, 대전 살다가 세종으로 이사가고, 세종 살다가 저 수도권 강남으로 이사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이런 고정관념들을 아직 가지고 있다라는. 그 무슨 얘기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나 애정, 아마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상당히 관심과 애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평일날 뭐 이렇게 돈 생기는 일도 아닌데, 재미있는 강의도 아닌데, 한참 졸릴 시간에 여기 오셔가지고 강의를 듣는 겁니다. 아마 다른 무엇보다도 지역에 대한 관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 근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 대한,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가 되려면 분권 국가를 해야 되고 자치 국가를 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제도를 만들었는데, 자, 이게 또 사람들로 하여금, 국민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뭐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지방자치라는 것은 결국 지역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논산에서 일어나는 일, 논산에서 결정해야 할 일들은 논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다수의 의견이 결정이 되도록 해야 되는, 자, 이런 구조를 갖게 돼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모든 논산 13만 논산 시민이 항상 다 주인으로서 중요한 결정에 다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거죠. 대표성을 가지고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뽑고, 시의원도 뽑고, 도의원도 뽑고. 그래서 대표자를 선출해서 이제 그 지방자치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길 그게 지방자치의 전부다라고 착각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실제로 지역을 대표하는 것은 지방정부도 있고 정치라는 정당도 있지만, 시민단체나 언론처럼 정당이나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갖지 않은 사람들도 그 중요한 지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즉, 시, 군, 정부가 한다. 자, 라는 식으로만 이렇게 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지방자치 덕분에 여러 가지 많은 괄목할 만한 변화들을 솔직히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 여러분들 다 생각해 보시면 지방 군사 독재 시절, 지방자치 학기 시절에 시군청에 한방 가서 민원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요즘은 누구나 가서 시군청에 가서 민원인들이 가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주인의식도 있고, 또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대민 서비스도 꽤 나아진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들이 더 강조됩니다. 여러분들 경북 예천에서 일어난 일 알고 계셔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치단체, 자치의회에 관한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예천군의회가 그동안 얼마나 잘했는지 하나도 신경 안 쓰고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기억되고 전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들은 그 못된 대표자들이 미국인가 어딜 가가지고 못된 짓을 해가지고 국민 여론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예천 사람들 왜 그래? 자,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천에 가서 직접 본 게 아니라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그 지방 자치에 관한 언론 보도, 이건 뭐 제가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기초자치의원들이 잘할 때 언론 보도하는 게 아니라 잘못했을 때 이상한 돌출 발언을 하거나 해외 연수 가서 실수하거나 무슨 이권에 개입했다거나 등등 부조리가 들춰졌을 때만 언론에서 보도하니까
이게 지방자치제도 하지 말자. 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지방자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지도 않은 사람들. 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항상 부정적인 얘기만 들립니다. 또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지방자치제도가 변질된 것 중에 하나는 지방자치가 엄밀한 의미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의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의 대표는 누가 뽑아요? 중앙에서 뽑습니다. 거의 어느 지역이나 예외 없이 그 지역에서 자치의회에 진출해서 기초의원이 되려면 정당에 가입해야 되고, 왜냐하면 정당이 없이 무소속으로는 당선되기가 거의 힘듭니다. 정당에 가입해서 기초의회 의원으로 후보로 출마하려면 그 지역의 정당의 보스, 대부분 그 지역의 당위원장이나 또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에 낙점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한테 잘 보여요. 그 사람한테 잘 보이는 건 뭐예요? 그 사람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지방의원이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 국회의원들 간의 실질적인 거래관계. 그래서 내가 지역 주민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 기초의원이 아니라 또는 시도의원이 아니라 그건 좀 나중이고 일단 나를 공천해줄 정당, 간부들,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 잘 보여야 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 저 여의도가 지방자치까지도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조리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기초의원만이라도 정당 공천을 없애자. 라는 얘기가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초의원 하는데 무슨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 지역에서 일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의를 달거나 토를 다는 사람도 없어서 이런 기초의원 정당 공천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폐지하겠다. 전 선거에서 후보들이 다 그렇게 공약을 했고요. 지난 선거에서도 심상정 의원 한 사람 제외하고 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기초의원들만이라도 우리가 이런 정당 파벌 싸움에서 풀어줘서 정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게 하자.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어떤 일이 됐습니다. 지난 지방자치선거는 정당의 영향력이 가장 강했던 선거입니다. 후보를 보고 사람들이 후보의 면면을 보고 찍은 게 아니라 어느 당 소속이냐를 보고 다 찍었어요. 그렇게 찍은 사람들이 제일 많았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의원이라는 것. 그다음에 주민참여와 자치라는 것들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유행. 그 누구냐? 시민단체들이 이제 그 6.29 선언이 80년대 특히 90년대가 되면서 이 주민참여라는 것들이 유행이 됐고 자치라는 게 유행이 되면서 전국 각지별로 이런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시, 구, 의회를 감시하고 하는 이런 시민단체를 만들겠다. 그래서 의정지기단, 그래서 시군구 의회를 제대로 하는지 감시도 하고 소환제도 하고 또 무슨 예산 같은 것들도 참여 예산제도 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살림하는 것들을 지역의 자치단체와 또는 시군구 의원들이 하는 것들을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이런 시민단체들이 전국 각지에서 생겨났습니다. 저는 이런 시민단체들을 최근에 어려운 우리 자영업자들과 비교합니다. 여기도 아마 그런 사업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보통 이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언제 제일 많습니까? 개업하는 날 제일 많습니다. 개업하는 날 제일 많습니다. 대부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개업이 지나고 나면 손님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 개업하는 날은 친구가 친척이고 아는 사람이 당신 앞으로 좀 성공하시오 라는 의미에서 팔아주기도 하고 화분도 갖다 주고 해가지고 개업하는 날은 북적북적거리고 손님도 많아서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나선 이제 손님들의 발길이 점점 줄어들어요.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창립할 때만 여러 사람들 오고 지역에 뭐 유명한 사람도 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오는데 대부분 1년을 가지 못해요. 다 없어졌어요. 전국에서 주민 참여, 시민운동, 주민운동 제도를 잘 하는데 몇 안 돼요. 마을 단위로도 몇 안 되고 시군구 단위로도 거의 몇 안 돼요. 자, 이것은 이제 저의 이론, 저의 이제 전공 분야로 들어가면 우리가 또 다른 착각이 하나 있는데 그 착각 중에 하나는 중요한 우리가 인간의 심리 행동 이론들을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요건 하나 잘 숙지해 가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인관계, 또 여기 어린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을 설득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행동에 옮기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왜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먼저 주민 참여, 자치라는 것도 참여하는 건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참여라는 걸 하려면 참여라는 것은 하나의 행동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오늘 장호순 교수의 강의에 오신 것은 하나의 행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2019년 5월 15일 오후 3시에 이 자리서부터 5시까지 이 자리에 와서 제 강의를 듣게 된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몇 가지의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여기에 와요. 그게 없었으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안 오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산 13만 논산 시민들 중에서 여러분만 오신 거예요. 왜 13만 명 중에서 여기 오시면 한 60명만 왔냐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는 제 강의가 전혀 필요 없을까요? 들으면 몸에 안 좋을까요? 근데 어쨌든 여기 있는 분들만 특수하게 이 자리에 와서 아마 강제로 끌고 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본인들 의지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일 텐데 왜 여러분들은 오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은 안 왔냐? 그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으로 나뉘어진 촛불 시위와 태극기 시위 두 개 다 행동입니다. 두 개 다 참여예요. 이 두 개 다 앞에 있는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촛불 시위에도 안 나가고 태극기 집회에도 안 나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 강의, 자치분권대학 강의에 오신 분들은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그런 강의가 있다라는 걸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아셨죠? 모르고 오신 분은 손 들어보세요. 모르고 오신 분은 없죠. 모르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나요? 모르면 못해요. 제 친구 여기 논산에 사는데 아주 친한 친구인데 내가 여기 온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안 온 거예요. 알았으면 분명히 왔을 겁니다. 밥도 사주고. 모르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정보가 있으니까 여기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만 알고 있었을까요? 자치분권대학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 사람 알고 있으면서도 안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가 있었느냐? 관심이. 그런 거 있긴 있어. 그렇지만 그건 내 관심 밖이야. 자치분권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그런 건 재미없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각자 어느 정도 주민자치라는 게 지방자치라는 게 분권이라는 게 뭔가 좀 중요한 것 같아. 내가 공무원이니까 또는 내가 무슨 주민자치위원이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좀 뭔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관심만 가지고는 근데 관심이 있다고 해서 모든 관심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다 참여하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촛불 시위에 관심이 사람들이 촛불 시위라는 것이 있고 그 촛불 시위라는 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관심 가진 사람들이 모두 다 촛불 시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극기 시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이 행동에 옮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관심 수준을 넘는 공감이나 반대와 같은 강한 정서적인 연결이 돼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게 정말 관심 있다. 이건 정말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투표 같은 것들도 보면 투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지방선거를 하면 지방선거 한 일주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상 투표율이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합니다. 앞으로 다음 주에 있을 지방선거에 당신들 투표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때 나온 투표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사람들의 비율과 실제로 투표한 사람들의 비율은 항상 차이가 납니다. 뭐가 더 많을까요? 실제로 투표를 한 사람이 많을까요? 투표를 하겠다고 말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투표를 하겠다고 말한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 과정에서 이 관심이나 공감, 반대 이 부분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런 관심과 공감이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 에이 무슨 투표를 해? 내가 해봤자 내 한 표가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 귀찮아? 차라리 놀러 가자. 친구랑 술을 먹자.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자. 자, 이렇게 투표라는 행동 참여를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거나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또는 선거 결과에 관심이 없다면 관심도 있지만 특별히 누구를 찍어주고 싶은 사람도 없고 누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투표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하기 쉬운 투표라는 것도 사람들이 안 해요. 하루 휴가를 주고 가장 집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다들 이게 중요하다라고 국민 주권이고 이건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라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과정에서 아까 말한 이 과정에서 관심과 공감을 얻는 이런 과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런 관심과 공감을 만들어주는 게 무엇이냐? 여기 있는 정보의 습득과 관심과 공감을 갖게 해주는 게 무엇이냐? 언론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예천에 아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지만 예천의 군의회 의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고 있다라는. 왜? 언론에서 보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동 국가와 세계와 공동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한 정보 뉴스는 거의 대부분 언론을 통해서 얻는. 언론을 통해서 얻는. 물론 그것이 예전에는 신문을 펼쳐보고 9시 뉴스를 보긴 했지만 요새는 이제 문자로도 보내고 카톡으로도 보내고 유튜브 동영상도 볼 수 있고 다양한 경로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보아서 아는 게 아니라 언론이라는 매개체가 있어서 그게 중요하다라고 뉴스를 만들어서 보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무슨 얘기냐? 뉴스에 안 나오면 언론에서 보도 안 하면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예천군 의원들이 그런 해외에 나가서 그런 폭력 사건을 하기 전에 그 옆에 있는 경북 영주군 군의원들도 똑같이 그랬어요. 근데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어요. 그럼 모르는 거죠. 물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그냥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았으면 그냥 없이 넘어갔는데 재수없게 언론에 보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억울한 겁니다. 우리만 그랬나? 다른 기초의원들 나가면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만 재수없게 언론에 보도됐겠냐. 그만큼 언론이라는 것이 정보 제공과 관심, 공감을 얻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참여, 행동 못 옮긴다. 지방자치가 안 되는 이유도 자 그래서 언론에서 제공하는 게 무엇이냐? 언론에서 제공하는 건 뉴스죠. 그래서 뉴스라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또
인류 역사에 있어서 태초의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알아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생존할까,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존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핸드폰 같은 걸 가지고 본다면 이거는 북한 사람들은 아직 핸드폰이 많이 보급되지 않아서 가판대인 포스터 같은 곳에서 신문을 봐요. 매우 관심 있게 봐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근데 그럼 뭐가 뉴스냐? 뭐가 뉴스냐? 뭐가 뉴스일 것 같아요? 교통사고 뉴스입니까? 뉴스 아닙니까? 뺑소니 교통사고 뉴스예요? 뉴스 아니에요? 정말로 뉴스일까요? 교통사고가 정말로 뉴스일까요? 제가 지금 아산에서 이 논산으로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꽉 막혔어요. 오늘 9시 뉴스에 나올까요? 다음 켜봤는데 안 나왔어요. 하루에 교통사고 한 1000건 정도 나요. 그게 다 뉴스가 되나요? 음주운전.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면 뉴스가 돼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음주운전합니다. 장호순 교수가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다가 막걸리 한잔 하고 나서 음주운전하면 뉴스가 되나요? 안 되나요? 정말로 안 될까요? 자, 똑같은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거 쉽게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시죠.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면 뉴스가 되고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하면 뉴스가 안 된다. 판단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나 저같이 그냥 뭐 평범한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면 뉴스 안 돼요. 그렇지만 뭐 유명한 사람, 유명 연예인이라든가 유명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면 나보다 혈중 알코올 그 정도가 훨씬 낮았어도 언론에 난다. 그 무엇이 뉴스냐? 무엇이 뉴스예요? 언론사에서 선택하면 뉴스가 되고 언론사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뉴스가 아닙니다. 아무리 유명한 정치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몰라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뉴스라는 것은 언론사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언론사의 권한이 막강한 건가요? 막강하지 않은 건가요? 언론사의 권한이 막강. 어떤 걸 뉴스로 만드느냐, 만들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떤 군의회 의원들은 제명되고 어떤 군의회 의원들은 그냥 넘어가고. 왜? 언론에서 보도한 거. 그 차이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고민이에요. 그럼 뭘 뉴스로 해야 되느냐? 음주운전 사고가 하루에 100건이 나는데 그 100건 중에서 어떤 건 뉴스가 되고 어떤 건 뉴스가 되지 않아야 되는 어떤 걸 뉴스로 하느냐? 그래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언론기관들이 뉴스를 선택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지면 뉴스가 되고 여기에 맞춰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빠져요. 논산에서 생산하는 게 딸기가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딸기는 모르겠는데 사과 같은 걸 보면 컨베이어 벨트에 이렇게 쓱 집어넣어가지고 무게에 따라서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딱 크기가 선별되죠. 자동적으로 선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질의 사과, 크고 맛있는 사과와 값비싼 사과와 좀 적고 값이 싼 사과들이 딱 해서 다르게 포장돼서 다른 값을 매겨서 팔 수 있도록.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 시스템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교통사고 뉴스 중에서 또는 그 많은 음주운전 뉴스 중에서 그 많은 부정부패 뉴스 중에서 어떤 걸 뉴스로 할 것이냐 고민할 필요 없이 이 기준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또는 근접성, 시의성, 갈등성, 신기함, 저명성 이런 6가지 요인들이 충족되면 이건 뉴스가 돼요. 그걸 제가 가장 설명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태풍에 관한 뉴스예요. 그래서 태풍에 관한 뉴스는 태풍이 여기 지금 필리핀 정도에 있으면 뉴스가 되나요? 안 되나요? 관심 없어요. 그래서 태풍이 여러 개 발생했지만 우리가 태풍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는 어느 때예요? 그 태풍이 우리나라에 올 때.
저 콩레이는 우리나라로 안 왔기 때문에 처음엔 발생했다라고 했는데 옆으로 삐져나갔어.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이 없어져. 뉴스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 자기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뉴스일수록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날수록 영향력이 커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다 제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으면 뉴스가 아니라고, 뉴스가 안 될 거라고 다 동의하셨죠? 그렇지만 몇몇 사람에게는 대통령이나 논산시장이 음주운전한 뉴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굴까요? 가족. 그렇죠. 저희 가족. 저희 가족, 저희 부모, 저희 아내, 딸, 저희 학생들은 장우순 교수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라는 뉴스가 매우 중요한 뉴스가 될 거예요. 단 언론에 보도되진 않았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언론에 보도되는 뉴스만 다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인간에게 중요한 뉴스는 자기 주변, 자기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뉴스가 중요한 뉴스. 그런데 정말로 한심하게도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습득하는 뉴스는 여러분들이 가까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한 뉴스는 거의 없습니다. 저 아산도 마찬가지고 논산도 마찬가지고 저 강원도도 가도 마찬가지고 부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살고 있는 지역에 관한 뉴스, 자기가 가까운 곳일수록 뉴스가 중요한데 교통사고가 났어도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서 났는지 나의 가족들이 났는지가 더 중요한 뉴스인데 정작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텔레비전 채널을 통해 가지고 KBS, MBC, SBS, YTN 연합뉴스 해봐야 논산 뉴스는 하나도 없어요. 다음 네이버 매일같이 인터넷에 들어가 봐도 논산 뉴스 없어요. 그럼 정보 습득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정보 습득을 할 수가 없어요. 정보가 없으니까 관심이나 공감을 하기는 더욱 어려운 거죠. 아는 게 있어요. 왜 논산에 관한 뉴스가 없냐라는 겁니다. 지금 요 데이터는 선진국 26개국을 비교한 데이터예요. 영국에 있는 로이터 연구소라고 통신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받은 돈을 사회에 환원한다라는 차원에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많은 돈을 주고 기부를 해서 이제 언론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언론 글을 이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뉴스를 보는지 어떤 뉴스를 이용하는지를 조사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전에 신문과 방송만 종이신문이나 방송을 봤을 때는 도대체 몇 사람이나 신문을 봤는지 또는 누가 텔레비전 뉴스를 봤는지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최근 들어는 그게 굉장히 쉬워졌어요. 여러 가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점점 언론사, 뉴스를 만들어내는 언론사들이 경영이 어려워져요. 예를 들면 여기서 집에서 종이신문을 구독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집에 종이신문, 종이로 찍은 신문을 구독하시는 분. 이런 내용이다. 네, 종이신문 이제 내리십시오. 그래서 거의 평균치입니다. 10% 미만이에요. 집에다 종이신문을 배달하는 것. 1997년, 7년, 8년 이때 이제 막 민주화되고 한창 조중동 얘기 나오고 뭐 신문 전쟁하고 6개월 공짜로 보게 해주고 뭐 이삿짐 날려주고 자전거 주고 뭐 이렇게 했을 때 70%까지 갔어요. 그게 지금 반토막이 쫙 나서 거의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뉴스에 관심이 없나요? 그건 아니죠. 다만 종이신문을 보지 않고 대신 뭘 봐요? 인터넷 또는 텔레비전. 그래서 텔레비전 뉴스도 좀 줄긴 했지만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본다는 겁니다. 종이신문은 돈을 내고 보셨지만 인터넷 신문 돈 내고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다 공짜로 봐요. 그러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은 물 퍼서 장사하네요. 그래서 물론 광고로 해서 수익을 내긴 하지만 그래서 신문사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신문들이 과거에 종이 신문을 만들 때는 구독료도 받고 광고도 크게 내고 해가지고 돈을 잘 벌다가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옮겨가면서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한 게 계속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뉴스를 크게 늘려서 거기에다 이제 광고를 붙여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요즘 어떤 뉴스에 관심이 정말 많냐?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아주 이상하게 나왔어요. 아주 이상하게 나왔는데 더 이상한 것은 그 이상하게 나온 거에 대해서 누구도 신경 안 써요. 그걸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 26개국은 유럽, 미국, 북미 등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들만 조사합니다. 가장 관심도가 높은 뉴스를 봤더니 놀랍게도 지역에 관한 뉴스예요. 63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한 뉴스가 63%. 뭐 범죄 사건 사고 뭐 스포츠 뭐 이런 것들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 한국은 평균의 거의 뭐 절반 조금 넘는 35% 수준에 그쳤어요. 저는 이것도 조금 과장된 것 같아요. 별 지역 뉴스에 관심 없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즉 무슨 얘기냐? 자기 지역에 대한 뉴스가 국제, 범죄, 정치 모든 뉴스보다도 연예인들보다도 훨씬 더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나 나는 어떻습니까? 그런 지역 뉴스를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얻지를 못하니까 관심이. 자,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왜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사람들이 지역 뉴스에 관심이 없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스를 끊임없이 보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뉴스가 없으니까 아마 앞으로도 논산에 관한 뉴스가 여러분들이 보는 신문이나 방송, 텔레비전, 인터넷에 나오려면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일어나든지 시장님이 무슨 큰 부정부패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든지 큰 교통사고가 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논산에 관한 뉴스가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언론에. 그래서 뉴스라는 것은 아까 누구를 위한 뉴스냐? 이거 지난 지방선거 때 뉴스였는데요. 이 사람 누굽니까? 어디에 출마하신 분이에요? 경기도지사. 여러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충남도민으로서 충남도지사를 뽑아야 할 사람 선택해야 되는데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텔레비전을 켜면 이재명 후보에 관해서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충남도지사로 출마한 후보들은 텔레비전이야.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물론 경기도지사가 뭘 했는지 그것도 뭐 재미있는 얘기거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선거를 앞뒀다면 내가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언론을 통해서 알아야 할 뉴스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뽑아 선택해야 할 후보자들에 관한 뉴스지 다른 지역의 후보자들의 뉴스를. 그래서 충남도 민인 대학생들은 저희 학생들 이렇게 보면 도지사가 누군지 모릅니다. 전지사만 알아요. 전지사는 유명했기 때문에 알고 지금 지사는 경기도지사가 누군지도 알고 서울시장이 누군지도 아는데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충청남도의 도지사가 누군지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런 한심한 현실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언론은 저나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언론은 우리 지역의 언론이 아니라 외지의 언론, 타 지역의 언론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언론도 있습니다. 논산시에도 많은 언론들이 있지만 이 지역의 언론은 이용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앙 집중 비율이 심한 게 무엇이냐? 하나를 택하라라고 한다면 언론입니다. 데이터로 나타납니다. 그것도 수도권 집중도가 아니라 서울 집중도가 거의 80%에 달합니다. 전 국민들이 공유하는 산업인데 그 생산자가 서울에 다 80%가 서울에 몰려 있는 게 그 비율이 언론만 한 게 신문 방송 다 서울에서 만드는 것들.
아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나 대화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서울에서 만든 것들이 아마 그거예요. 은행도 지방에를 이용하시고, 마트도, 대형마트라도 서울에 본부가 있지만 지방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시는데, 실제로 언론은 철저하게 서울에서 만든 것들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인터넷도 마찬가지고요. 방송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방송이 있긴 있지만, 이 지방방송은 중앙방송의 하부 구조입니다. 지부입니다. 그래서 KBS 같은 경우, KBS와 MBC는 실제로 서울 MBC나 서울 KBS의 지위를 받아야 돼요. 위에서 지위를 받아야 돼요. 수직 계열로죠. 민간 방송, 우리 TJB 같은 이런 민영 방송들이 있는데, 이 민영 방송은 독립된 회사이긴 하지만 서울의 SBS와 갑을 관계예요. 대전에 이 TJB 방송이 갑일까요, 을일까요? 을입니다. 그래서 대전이나 충남도에 큰 산불이 났다고 하더라도 TJB는 함부로 현장 중계 못해요. 그 드라마 끊고 지금 여기 산불 났으니까 이거 긴급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방송 못해요. 왜? 그런 계약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 아까 말했죠? 방송만 본다 하더라도 다 본부가 서울에 있고 신문도 다 서울에 있고 이것을 전 국민들이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정권 교체가 될 때마다 언론을 두고 싸워요. 방송을 두고 싸워요. 그래서 정권이 교체되면 그 방송국의 주요 간부들이 싹 바뀌어요. 그러면서 뭐가 바뀌어요? 방송의 논조가 또 싹 바뀌어요. 그러다 정권이 다시 바뀌면 또 다시 바뀌어요. 이게 지금 계속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이냐? 즉 무슨 얘기냐? 80%가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언론인데 이 언론을 분산시키자, 분권하자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 행정부를 세종시에 옮겨오고 행정 수도까지 바뀐다고 했지만 언론사들은 다 여전히 서울에 있어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이. 그리고 왜 그렇게 언론에 대한 분산에 관심이 없어요? 권력은 언론이 분산되어 있는 게 좋을까요?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좋을까요? 그 전에 권력은 언론이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적은 게 좋습니다. 왜? 그러면 협박하기도 좋고 통제하기도 좋고 회유하기도 좋고 그래서 일제 식민지와 군사 독재를 거치면서 언론의 숫자를 계속 줄였어요. 예를 들면 내년이 2020년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창간 100주년 됩니다. 대한민국 근대사에서 근대 산업사에서 100년 된 기업이 없어요. 100년 된. 동아약품의 활명수 이런 것들이 좀 100년 됐다 이렇게 선전하긴 하는데 기업으로서 100년째 유지해가는 게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재벌 기업들도 다 나중에 생겨요. 1920년. 왜 1920년? 그러면 그때는 누가 통치하던 시대예요? 1920년이? 일제 식민지 시대예요. 그래서 1920년에 조선총독부가 신문을 3개를 허용해 줍니다. 그 전에 신문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 1910년 을사조약을 한일 합방한 이후에 병술국치 한일 합방한 이후에 1920년까지 10년 동안 신문이 없었어요. 기관지 말고. 그러다 1920년에 신문을 허용해줘요. 왜? 신문이 없는 게 나을까요? 있는 게 나을까요?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 없는 게 나아요. 근데 1920년에 허용해줬어요. 왜? 191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3.1운동 덕분에 조선총독부 일제가 좀 양보를 해서 신문을 만들어주자. 조선인들도 신문을 만들어라.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탄생이 됐는데 대신 조건을 달았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한반도에 하나는 서울에, 하나는 부산에, 하나는 평양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일본 신문들은 그렇게 다 되어 있는데 조선인 신문들은 우리는 그렇게 못 해주겠어. 너희들은 다 서울에만 있어. 그리고 더 신문의 숫자를 늘려주지 않습니다.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도 마찬가지. 신문의 숫자는 조금 늘어났지만 크게 늘어나진 않았어요.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어요. 왜? 권력자들은 언론이 많으면 비판의 감시가 많아지고 반대 여론도 많아지고 귀찮아요. 그래서 언론의 숫자가 적고 그래서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이 중앙에 몰려있는 언론이 통제하기가 또는 자기 편으로 만들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분권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언론은 어디에 있느냐? 서울에 몰려있어요. 그 서울에 있는 언론은 지방 분권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몰라요. 지방의 현실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정치인들은 그 대신 분권을 얘기해요. 왜? 언론은 서울에 몰려있지만 정치인들은 어디서 뽑아요? 서울에서만 다 뽑나요? 지방에서 분산시켜서 뽑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지방에서 골고루 뽑는데 서울 사람들만 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국회의원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지방 골고루 지방에서 지방 주민들, 지방 국민들의 여론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선거 때만 지방 분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 분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실이냐? 어느 나라 지도입니까? 미국 지도예요. 또 일본 지도. 미국과 일본은 여기 지금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게 이렇게 쪼개놨는데 이 쪼개놓은 게 뭐냐면 요 작은 요 면적 하나가 지방 방송국이에요. 그래서 모든 미국 사람들이 똑같은 방송을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은 방송을 본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방 방송국을 거쳐서 봐야 돼. 그 지방 방송국을 거쳐서 봐야 돼. 지방 방송국을 우회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지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성을 하나 딱 하면 그 위성을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다 동시에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겠어요. 반드시 그 지방에 있는 지방방송국을 통해서만 미국 사람들이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왜? 지방방송국이 있어야 그 지방방송국이 지방 언론으로서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 지역에서 뽑는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홍보하고 지방 언론이 없다면 국가가 없다. 연방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다 지방 방송국들, 다 자기 지방 방송국. 그럼 무슨 얘기예요? 각 지역마다 이 정도 되면 무슨 얘기냐면 논산 13만 정도 되면 반드시 지역에 지역 방송국이 있어요. 그것도 몇 개? 3개 내지 4개. 인구 13만 정도 되면 이제 3개 내지 4개 정도 있어요. 그러면 이 방송국에서 논산 방송국에서 아침에 6시에서부터 7시까지 한 1시간 정도 뉴스 방송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침에 한 5시부터 8시까지 한 3시간 정도 아침 뉴스 방송을 해야 되고 저녁 때 6시부터 한 6시 반 30분까지 뉴스 방송을 해야 돼요. 지역에서 만들어서 매일. 그러면 그 지역 방송국들이 가장 쉽게 접근해서 뉴스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대상인물들은 시장,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 그래서 맨날 선거 때만 되면 KBS나 MBC나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일을 안 하느냐. 그러면서 해외에 가가지고 어느 해외에 가면 어느 나라에서는
주차장도 없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일을 하고 뭐 등등등등 막 하는데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또 왜 안 하는지 설명을 안 해줘. 제가 노르웨이나 스웨덴까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도 비슷한데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분명해요. 매일 자기가 국회의사당에 출근하거나 자기 집무실에 가면 아침 저녁으로 기자들이 와요. 인터뷰 요청을 해. 당신 오늘 점심이 누구랑 먹었느냐? 오늘 뭐 했느냐? 오늘 국회에서 회의하는데 상임위 한다는데 나갈 거냐 말 것이냐? 표를 어떻게 던질 것이냐? 매일매일 와서 일을 열심히 합니까? 안 하겠습니까? 일을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딱 방송국 하나가 아니라 3개, 4개가 맨날 와서 수시로 전화하고 찾아오고. 그러니까 누가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역 언론이 일을 하게 만들어주고. 근데 대한민국에는 그런 지역 언론들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말살됐고 민주화를 거쳤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 언론이 소생을 못했어요. 분권을 얘기하면서 중앙에 있는 방송을 분산해서 지역에 보낸다. 이런 것들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독일의 경우에는 전국 방송이 있어요. 전국 방송 채널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전국 방송을 지역 방송사들이 주주해요. 지역 방송사들이. 즉 지금 중앙에 있는 KBS는 KBS 이사회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독일의 KBS는 각 지방에 있는 KBS가 주주예요. 지역의 의사를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또 하나의 방송 채널은 독일의 지역 방송 채널은 전국 방송 채널은 지역 방송사들이 만든 걸 합쳐서 방송을 해요. 그 방송사가 따로 하는 그 방송사가 독립적으로 하는 건 거의 없고 각 지역 방송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이 자기네들 방송에서 소외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일제 식민지와 군사 독재를 거치면서 우리가 알고 형성된 언론이 철저하게 중앙에 있는 언론이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민주화가 돼서 분권이 돼서 지역으로 언론이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데 안 나눠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여전히 언론을 이용하지만 중앙에 있는 언론을 이용하고 이 중앙에 있는 언론은 지역에 관심이 없다. 지역에 관심이 있을 때는 아주 예외적인 아까 뉴스에 있어서 신기하거나 사람들의 전국적인 관심을 얻을 만한 사안이 아니라면 뉴스에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어느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보 습득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매우 어렵습니다. 자기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공감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 주민자치, 지방자치를 하려면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자치도 중요하고 주민들의 활성, 참여를 유도해야 되겠지만 이 언론의 구조가 혁신적으로 분권화되고 깨지지 않아서 지역 언론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자치와 분권은 저는 매우 요원하다. 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전 세계 지금 여기 데이터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들이 지역의 방송과 지역의 신문들이에요. 선진국들은. 물론 전국 단위 언론도 이용하긴 하지만 전국의 언론, 전국적인 뉴스와 지역의 뉴스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청와대에서, 여의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는데 논산시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논산시의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가 별로 이건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영어로 제가 언론과 소통이 없는 지역사회다 이런 뜻인데 community without communication. 자, 어느 가정이 화목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자,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화가 필요해라고 그 젊은 사람들이 보던 개그 프로에 나오던 겁니다.
어떻게 가족 구성원들 간에 소통이 잘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잘 안 돼요. 자꾸 딴소리들 하고. 콩가루 집안이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 집안은 뭐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이긴 하지만 음식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가정 같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논산을 하나의 가정이라고 본다면 가족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하긴 해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아파트 101동 101호에 사는데 101동 101호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 관한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101동 102호에 사는 옆집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옆집 남편은 어떻고 옆집 아내는 어떻고 옆집 애들은 어떻고 그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현실이 그런 현실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 쭉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고 요거 뭔지 이거 아직도 갖고 계신 분 있나요? 한때는 갖고 계신 분이 있었었죠. 뭡니까 이거? 지도씨 어디에 있었어요? 차 뒷좌석에. 그렇죠?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마이카 시대가 되고 자가용 타고 운전하게 되면서 이제 지리를 알아야 되니까 너도 나도 차를 소유한 가정에서 다 한 권씩 사던 책입니다. 대한민국의 베스트셀러였어요. 가장 잘 팔리는 책. 지금도 사나요? 지금은 안 사죠. 왜 안 사요?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도로를 다 알고 있어가지고 지리의 박사가 돼서 안 사나요? 그건 아니죠. 왜? 더 편리한 도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나왔어요. 내비게이션도 한때 가장 많이 팔리는 홈쇼핑 상품이었어요. 지금도 내비게이션 사서 달고 다니시나요? 지금도 아니죠. 왜? 이제 내비게이션 필요 없이 그냥 머릿속에 다 있나요? 그렇죠. 뭐예요? 핸드폰. 티맵. 저도 여기 올 때 전혀 논산문화예술회관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티맵에다가 논산문화예술회관만 치니까 1시간 걸린다 딱 나왔어요. 그래서 가려는 대로 왔어요. 너무도 편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지도인데요. 왜 내비게이션 핸드폰이 전국 도로 지도보다 사람들에게 선호를 받을까요? 또 이 도로 지도는 얼마예요? 10,000원, 20,000원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200,000원, 300,000원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 하나씩 달았어요. 핸드폰은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지만 요즘 비싼 것들은 1,000,000원씩이나 해요. 근데 왜 굳이 이 싼 도로 여행지도 안 쓰고 비싼 내비게이션 사용하냐? 지도는 똑같죠, 그렇죠? 근데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도는 지도인데 지도의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도책에서 보여주는 지도하고 내비게이션에서 보여주는 지도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에서 보여주는 지도는 커요, 작아요? 지도책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손바닥만 하잖아요. 큰 지도가 아니라. 대신 장점이 있어요. 무엇이? 항상 중심이 되는 게 뭐예요? 내비게이션 지도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있는 거예요. 나의 위치. 아무리 지도가 큰다 하더라도 내가 없는 위치의 지리 정보는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논산에 오면 내가 논산에 있을 때 논산 주변의 지도가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뉴스와 언론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전 세계 뉴스 다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뉴스와 언론 소식들을 잘 알고 있으면 그게 훨씬 더 전 세계나 전국을 알려주는 뉴스보다 더 유용하다라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가 되려면 이 내비게이션처럼 언론 시스템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지방자치와 분권 과정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셨을 때 언론도 지역화돼야 되고 언론도 분권이 돼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